조니 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맺어지는데 반해 영화는 이를 좀 더 확장시켜 연쇄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괴담을 풀어가고 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재미있는 게 목 없는 기병이 이렇게 막 달겨들어서 그 마을 사람들의 목을 다 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환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 구성에서 어떻게 보면은 음침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목 없는 기병에 대한 이야기보다 한 가문과 다른 가문이 상쇄돼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카보드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사를 나오게 돼서 도대체 연쇄살인범이 누구를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이거를 풀어 나가는데 실제로는 조니 뎁이 연기하는 그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더라? 치안관이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유령을 보게 되고 목 없는 기병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유령의 실체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카보드 크레인이 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3명의 이미 희생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희생자 중에 몇 명이 유산 분배와 관련된 어떤 점 때문에 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산 분배에 관련된 누군가 때문에 목 없는 기병한테 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의도는 분명하죠. 그리고 목 없는 기병이 실제로 영화상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면의 이야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영화의 중반부에 이제 카트리나 반타세, 크리스티나 리치라고 하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상당히 그 이름을 날린 배우인데 이 여배우가 연기하는 요 이제 젊은 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약간 이제 썸을 타요. 근데 이 아가씨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친엄마는 돌아가셨고 계모가 있는데 그 계모가 미란다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는 좀 이제 젊게 나오시는데 메리 반 타셀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계모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갬본이라고 하는 이제 보시면 알아요. 뭐 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이제 아버지로 나오죠. 여기 많이 늙으셨는데 지금보다는 젊으세요. 그 영화에서는. 근데 이제 반 타셀 가문이 그 유산을 다 몽땅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목 없는 기병에 의해서 살해된 3명 때문에 그런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유산 상속이 타셀 가문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알 수가 있고 사실 팀 버튼이 그렇게 숨기지는 않아요. 왜 이 영화의 범인이 누굴까? 그걸 숨기지는 않고 중반부에 다 친절하게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중후반부에는 누가 범인이고 누가 이제 이렇게 됐느냐.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이 영화에서 조금 이제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조금은 뭐 듣기가 스포일러입니다. 이제 스포일러가 조금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 뭐 그 점에 대해서도 뭐 보셔도 스포일러가 있어도 그렇게 재미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한 3-4번 봤는데 다시 봤어요. 그런데 그냥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조니 뎁, 이카보드 크레인이 이게 이제 단순한 유령에 대한 목 없는 독일인 기병에 대한 독일인 기병이 벌인 어떻게 보면은 난도질이 아니라 의도된 살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이제 단서를 얻게 되냐면은 피해자 여성 중에 그 여성의 시체에서 이제 발견되죠. 다 이제 조금 이제 잔인하기는 한데 뭐 또 이상하게 또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피해자 여성 중에 한 명에게서
그 이제 시신을 이제 부검을 하는데 무덤에서 다시 꺼내와서 그 여자가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을 하려고 하는 그 원래 있던 그 상속 집안에 자손이 아무도 없어서 이 타셀 가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상속인의 집안에서 그 조금 이제 나이 많은 그 백작이 자기 애첩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베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산 상속이 그 사람한테로 가겠죠. 그 아이에게. 그러면은 이 타셀 가문에 아까 이제 이 미란다 리처드슨 이 사람이 가지고 갈 그게 많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권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이 여자죠. 미란다 리처드슨. 이분이 사주에서 이제 그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다 깡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메리 반 타셀, 아까 보셨던 미란다 리처드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첩이에요. 첩이나 이제 애첩으로 들어와서 본 주인까지 된 건데, 본 가문의 안주인까지 돼서 이제 가문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란다 리처드슨은 자기 엄마가 사실은 마녀라고 몰려서 이제 굉장히 그 마을에서 핍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한을 품고 있다가 그 엄마에게서 받은 그 재능을 삼아서 목 없는 기사의 유령을 조종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마이클 갬보니과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은 피가 섞이지 않은 이 크리스티나 리치가 연기하는 이 까트리나 반타세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 설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유산 상속과 그것에 대한 어떤 뭐 분노라든지 원한이라든지 이게 결합이 돼서 이제 그 결정체가 목 없는 독일인 기사로 확장이 돼서 들어간 거죠.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좀 헷갈렸는데 이거 한 두세 번 또 이렇게 보고 팀 버튼 감독 영화가 많이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잔인해도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그럼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 왜 이게 좀 제가 그 서양 문학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는 이게 9버전으로 요 그 바냐 아저씨 요 버전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서양 문학이 특징이 뭐냐면은 뭐 제가 뭐 권위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이렇게 또 근데 이게 권위자도 아니고 뭐 취미로 읽었지만 서양 문학에서는 이 가문의 연대기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잘 좀 구현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요 책도 압솔롬이라고 하는 이제 윌리엄 포크너의 책도 제가 또 이렇게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체업 얘기만 좀 하고 이제 포크너 얘기는 다음에 또 하고 이럴게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가문 연대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건 우리나라 문학도 마찬가지죠. 다 사실 문학이라는 것이 연대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까 뒤집어 보면은 누가 누구의 뭐고 누가 누구의 뭐고 이 혈연 관계가 다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누가 무엇을 상속하느냐 뭐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 바냐 아저씨도 마찬가지인데,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그런데 한번 쭉 봐볼게요. 제가 쓴 글이지만은 자 바냐 아저씨는 누구냐면은 바냐 아저씨는 자기의 친모와 죽은 누나의 딸과 셋이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외조카 소피아와 그리고 자기 엄마인 마리아 마실 예브나와 굉장히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독특한 관계죠. 그리고 자기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매형인 세레브레아코프를 위해서 돈을 굉장히 벌어요. 근데 이 매형은 또 세장가를 갔어. 세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자기 누나가 그리고 그 죽자마자는 아닌데 하여튼 세장가를 갔어. 그리고 세장가를 가서 굉장히 젊고 미인인 그 아가씨와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매형은 마치 자기의 삶의 가능성을 강탈한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도 적었지만 실제로 세레브레아코프가 바냐의 삶의 가능성을 강탈했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순전히 바냐 아저씨의 생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바냐 아저씨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제가 글쎄요, 뭐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40대이기 때문에 조금 간혹 이렇게 체육 작품이 많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20대 때나 30대 후반, 20대는 그냥 읽은 거고, 30대 때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40대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많이 이렇게 체홉이 삶을 많이 이렇게 드러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바냐가 굉장히 이 희곡에서 울부짖어요. 예전에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들추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읽어볼게요. 바냐의 독백은 너무나 진실되기에 역설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피하고 싶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 하지만 바냐의 독백이나 아스트로프의 대사들은 그들을 미워하기는커녕 그들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세레브리아코프 맞나요? 세레브리아코프 그 매형, 세장가 간 매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어.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 이런 사람인데 뭐 이런 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냐나 아스트로프나 또 여기 이런 사람들은 이 세레브레아코프의 그 또 아름다운 젊은 아내에 대해서 옐레나라고 하는 이 젊은 세레브레아코프의 처에 대해서 또 갑자기 또 사랑에 빠져. 그러니까 참 이상한 내용이지만은 내 지금 가능성을 저 사람이 다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소설이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게 슬리피 할로우랑 뭔 상관이고 바냐 아저씨가 슬리피 할로우랑 뭔 상관이야 이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두 작품을 한번 이제 유튜브 첫 시간에 이렇게 또 한번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서양 문학이라든지 이제 체홉이나 이런 서양의 연대기적인 작품에서 좀 우리가 독특하게 봐야 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그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냐 아저씨도 제가 저 사람의 관계는 늙은 어머니와 죽은 누나의 딸과 사는 바냐 아저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삶의 중심부부터 들어가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게 따라가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슬리피 할로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첫 번째 봤을 때는 목 없는 기사가
그냥 마을 주민들 썰고 다니는 그 장면에 꽂혀요. 그 장면에 이제 딱.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조니 데뷔 연기하는 치안관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3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 마을은 슬리피 할로우라는 그 마을은 이미 삶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중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왜 벌어지게 됐느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일이 왜 벌어지게 됐느냐에 대해서 연대기적으로 다시 역추적하는 과정을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네 아저씨도 소소한 자기의 독백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속된 얘기에 빡 돌고 빡치는 이유가 그 일과 친척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연대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서양 문학이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반응도 중요하고 또 조회수도 중요하고 이러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은 슬리피 할로우랑 체홉의 바네 아저씨를 이렇게 한번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